중국의 속국인 동방의 작은 나라가 세계어가 된다고요? 재밌는 농담이네요. 여기 미국의 대학 교수가 많은 학생들이 강당에 있는 곳에서 한국어가 세계 공용어로 되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열띤 강연을 하고 있는데요. 한국인 제1교포 세실리아 킴이 중국인 학생의 발언에 발끈하여 강연장은 큰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대체 어떻게 된 일인지 사연 들어보겠습니다. 영상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저는 세실리아 킴입니다. 미국에서 태어나고 자란 교포 2세로 현재 하버드 대학교에서 경영학을 전공하고 있어요. 어릴 적부터 할머니께서 늘 강조하셨던 한국어와 한국 문화의 중요성 덕분에 저는 한국어를 배우며 자부심을 가지게 되었죠. 하지만 그 자부심이 이렇게 강하게 흔들릴 줄은 몰랐어요. 그날은 평범한 강의일 거라고 생각했어요. 세계 언어의 미래라는 주제로 스필버그 교수님의 강의를 듣고 있었는데 그날의 이야기는 제 예상을 완전히 뒤엎었죠. 교수님은 강의 중에 언어의 역사적 발전과 그 미래에 대해 설명하시다가 갑자기 한마디를 꺼내셨어요. 2050년이 되면 한국어가 세계 5대 언어 중 하나가 될 것입니다. 순간 강의실이 조용해졌어요. 믿기지 않는다는 듯한 분위기가 감돌았죠. 교수님의 그 말이 얼마나 충격적이었는지 학생들 모두가 놀란 눈으로 서로를 바라봤어요. 물론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한국어가 세계 5대 언어라니. 분명 한국어는 훌륭한 언어라고 생각하지만 이렇게까지 큰 예언을 듣게 될 줄은 몰랐죠. 하지만 그보다 더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어요. 수업이 끝나갈 무렵 한 중국인 학생이 갑자기 손을 들고 일어나서 교수님께 대뜸 반박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 학생의 이름은 리 샤오였어요. 한국어가 세계 5대 언어로 부상할 거라는 건 절대 말이 안 됩니다. 그의 목소리는 분명하고 매우 강력했어요. 중국어가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언어인데 어떻게 한국어가 그 자리를 차지할 수 있죠?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강의실 안이 순식간에 웅성거렸어요. 리 샤오의 말에 동조하는 목소리도 들렸고 고개를 끄덕이는 학생들도 있었어요. 그 순간 저는 가슴이 덜컥 내려앉는 기분이었어요. 한국어에 대한 자부심이 무너지는 느낌이랄까요? 한국어가 이렇게 공개적으로 무시당하는 상황을 보고만 있을 수는 없었어요. 하지만 문제는 제가 그 순간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알 수 없었다는 거였어요. 제 안에서는 수많은 감정들이 복잡하게 얽혀 있었지만 머릿속에서는 뭐라 말해야 할지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었죠. 강의실 안은 여전히 소란스러웠고 리 샤오의 말에 동조하는 학생들도 보였어요. 저는 속으로 생각했어요. 이건 정말 심각한 문제야. 어떻게 한국어가 이렇게 쉽게 무시당할 수 있지? 내가 뭔가 해야 해. 그리고 결국 그 순간 저는 손을 들었어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빠르게 일어난 일이었어요. 모든 시선이 저를 향했고 제 심장은 마구 뛰기 시작했죠. 저는 동의할 수 없어요. 제 목소리가 조금 떨렸지만 할 수 있는 한 침착하게 말을 이어갔어요. 단순히 사용자 수만으로 언어의 가치를 평가할 수는 없다고 생각해요. 강의실 안이 다시 조용해졌어요. 모든 시선이 이제 나를 향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순간 저는 단순히 한국어를 변호하는 게 아니라 제 자신을 변호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죠. 리 샤오의 발언으로 시작된 논쟁이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 전혀 예측할 수 없었어요. 하지만 분명한 건 이 논쟁이 결코 간단하게 끝나지 않을 거라는 점이었죠. 강의실에 흐르는 침묵 속에서 내 심장은 여전히 빠르게 뛰고 있었어요. 모든 시선이 나를 향해 있는 그 순간 나는 무언가 결단을 내려야만 했죠. 이 상황에서 내가 정말 한국어의 우수성을 증명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어요. 하지만 또 다른 목소리는 이렇게 속삭였어요. 내가 아니면 누가 이 이야기를 할 수 있겠어? 리 샤오는 여전히 내 말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는 자신감 넘치는 표정으로 앉아 있었고 내가 무슨 말을 하든 반박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느낌을 주었죠. 그리고 나는 그 도전에 응해야만 했어요. 왜냐하면 이건 단순히 언어에 대한 논쟁이 아니었으니까요. 나에게는 한국어가 곧 나 자신이자 나의 뿌리였거든요. 한국어는 단순히 사용자 수로 평가될 수 없는 언어예요. 나는 조심스럽게 말을 이어갔어요. 한국어는 세종대왕께서 만든 한글을 바탕으로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자음과 모음이 결합해 모든 소리를 만들어내는 방식은 배우기 쉽고 매우 직관적입니다. 강의실이 다시 조용해졌어요. 모두가 내 말을 집중해서 듣고 있는 것 같았어요. 내 자신감도 조금씩 살아나기 시작했죠. 나는 계속해서 말을 이어갔어요. 특히 디지털 시대에 한국어는 더 큰 강점을 발휘할 수 있어요. 한글은 그 단순한 구조 덕분에 빠르게 입력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한글은 영어보다 최대 7배 빠르게 입력할 수 있다고 해요. 이 점은 정보화 시대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내가 말을 끝냈을 때 리 샤오의 표정이 조금 굳어진 것 같았어요. 그 순간
나는 그가 나의 말을 어떻게 받아들일지 궁금해졌어요. 하지만 내 말이 맞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내 안의 불안감은 사라지기 시작했어요. 리샤오는 나를 바라보며 잠시 생각에 잠긴 듯한 표정을 지었어요. 그리고 다시 입을 열었죠. 그건 단지 이론일 뿐이야. 현실에서는 중국어가 훨씬 더 강력해. 수천 년의 역사와 수억 명의 사용자를 가진 언어를 무시할 수는 없다고 생각해. 그의 말이 끝나자 강의실이 다시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몇몇 학생들은 그의 말에 동의하는 듯 보였고 그들의 시선은 나를 압박하는 것 같았어요. 리샤오의 자신감 넘치는 태도는 그가 얼마나 중국어에 대해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지를 여실히 드러내고 있었죠. 하지만 나는 그 순간 나도 한국어에 대해 같은 자부심을 느끼고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나는 깊은 숨을 들이쉬고 다시 한번 말을 이어갔어요. 중국어가 강력한 언어라는 건 분명 인정해요. 수많은 사용자가 있고 경제적 영향력도 무시할 수 없죠. 하지만 디지털 시대에 중요한 건 단지 사용자 수만이 아니에요. 언어의 효율성, 그리고 얼마나 빠르고 정확하게 정보를 전달할 수 있느냐가 더 중요해질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한국어는 그 부분에서 강력한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강의실이 다시 조용해졌어요. 학생들 사이에서 이 논쟁이 단순한 언어 비교가 아니라 두 문화 간의 자존심 싸움처럼 느껴졌을 거예요. 하지만 나는 그 순간 리샤오를 상대하는 것만이 아니라 한국어에 대한 내 자부심을 지키고 싶다는 마음으로 논쟁에 임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순간 스필버그 교수님이 말을 꺼내셨어요. 흥미로운 논쟁이군요. 세실리아와 리샤오. 두 사람 모두 훌륭한 주장을 펼치고 있습니다. 언어의 미래를 예측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점은 언어는 단지 사용자 수로만 평가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언어의 구조와 효율성,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미래 환경에 적응할 수 있는지가 중요한 요소입니다. 교수님의 말에 강의실의 긴장이 조금 풀렸어요. 나는 그 말에 힘을 얻어 다시 고개를 들었죠. 교수님은 내 말을 존중해 주었고 그 덕분에 나는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고 리샤오의 도전에 맞설 수 있을 것 같았어요. 하지만 그날 논쟁은 그렇게 쉽게 끝나지 않았어요. 리샤오의 말투와 그의 강력한 주장은 계속해서 나를 압박했고 나는 앞으로 더 많은 준비를 해야겠다고 결심하게 되었죠. 논쟁이 끝나고 나서 나는 리샤오와의 논쟁을 계속해서 되새겼어요. 그의 주장이 강력하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지만 나는 한국어의 가치를 증명하기 위해 더 많은 자료와 논리를 준비해야만 했어요. 한국어가 단지 과거의 유산이 아니라 미래에도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언어라는 것을 증명하는 일이 나에게 주어진 과제처럼 느껴졌죠. 그리고 그때부터 나는 한국어의 미래 가능성에 대해 더 깊이 연구하기 시작했어요. 이 논쟁이 나의 자존심을 지키는 일일 뿐만 아니라 한국어의 위상을 더 넓은 세상에 알리는 중요한 기회라는 것을 깨달았거든요. 리샤오와의 논쟁이 끝난 후 나는 강의실을 나서며 수많은 생각에 잠겼어요. 그 논쟁이 단순히 나와 리샤오 사이의 자존심 싸움이 아니라 한국어가 가진 진정한 가치를 증명해야 하는 중요한 순간이라는 걸 깨달았죠. 한국어는 그저 소수의 사람들이 사용하는 언어가 아니라 디지털 시대에 걸맞은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언어라는 사실을 내가 스스로 증명해야 한다는 결심이 서기 시작했어요. 리샤오와의 논쟁에서 나는 한국어가 디지털 시대에 유리한 언어라는 것을 주장했지만 그 주장을 더 구체적으로 증명하기 위해서는 내가 더욱 많은 자료를 준비해야만 했어요. 단지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어가 정말로 미래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언어라는 것을 명확한 근거와 논리로 증명하고 싶었죠. 강의가 끝난 후 나는 도서관으로 향했어요. 한국어에 대한 연구 자료를 찾기 위해서였죠. 한글의 창제 원리, 그 안에 담긴 철학과 과학성, 그리고 디지털 환경에서의 한글 사용에 대한 연구 결과를 찾기 시작했어요. 내가 찾은 자료들 속에는 한국어가 얼마나 효율적이고 현대적인 환경에서 큰 강점을 가질 수 있는지를 증명하는 내용들이 많았어요. 그 중에서도 가장 눈에 띄었던 건 한글의 입력 속도에 대한 연구 결과였어요. 한글이 영어보다 입력 속도가 최대 7배 빠르다는 연구는 이미 알려져 있었지만 이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자료들을 읽으면서 한국어가 디지털 시대에서 얼마나 강력한 도구가 될 수 있는지 실감하게 되었죠. 스마트폰, 컴퓨터 같은 디지털 기기에서 한글의 입력 효율성은 매우 큰 장점이었어요. 그뿐만 아니라 한글의 체계적인 구조는 배우기 쉽다는 점에서도 큰 장점이었어요. 자음과 모음의 결합만으로 다양한 소리를 만들어낼 수 있는 한글은 배우는데 시간이 적게 걸리고 그래서 한국어를 배우려는 외국인들에게도 매력적인 언어가 될 수 있었죠. 도서관에서 시간을 보내며 나는 내가 주장했던 것들이 단순히 감정적인 것이 아니라 실제로 한국어가 디지털 시대에 적합한 언어임을 구체적으로 입증할 수 있을 것이라는 확신이 들기 시작했어요. 나는 이 자료들을 토대로
리샤오에게 더 강력한 논리로 대응할 수 있겠다고 생각했죠. 며칠 후 나는 스필버그 교수님을 찾아갔어요. 교수님은 나를 반갑게 맞이해 주셨고 나는 리샤오와의 논쟁에서 내가 겪은 고민들을 털어놓기 시작했어요. 교수님, 저번 논쟁 이후로 제가 더 많은 자료를 찾아봤어요. 한국어가 정말 디지털 시대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언어라는 걸 알게 되었죠. 그런데도 아직 확신이 서지 않는 부분이 있어요. 사용자 수나 경제적 영향력만으로 언어를 평가하는 게 아니라면 어떻게 한국어의 가치를 더 확실히 증명할 수 있을까요? 교수님은 잠시 생각하시더니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어요. 세실리아, 내가 아주 중요한 점을 짚었군. 단순히 언어의 사용자 수나 역사만으로 그 언어의 미래 가치를 평가하는 것은 한계가 있어. 중요한 것은 그 언어가 시대의 변화에 어떻게 적응하느냐, 그리고 그 시대에 필요한 기능을 얼마나 잘 수행하느냐지. 한국어는 그 점에서 매우 강력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어. 내가 찾은 자료들을 바탕으로 리샤오와의 논쟁에서 더 강력한 주장을 펼칠 수 있을 거야. 교수님의 그 말은 나에게 큰 힘이 되었어요. 교수님은 이어서 한글이 가진 과학적 원리와 효율성에 대해 더 깊이 연구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해 주셨어요. 그리고 내가 찾은 자료들을 바탕으로 한국어가 왜 디지털 시대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지 구체적인 예를 들어 설명하라고 하셨어요. 그 말을 듣고 나는 다시 한번 다짐했어요. 이번엔 꼭 한국어의 진정한 가치를 증명하겠어. 이건 단순히 논쟁에서 이기는 문제가 아니야. 한국어가 세계적인 언어로 인정받을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는 일이야. 나는 도서관으로 다시 돌아가 더 많은 자료를 찾기 시작했어요. 한글의 창제 배경부터 시작해 디지털 기술과의 접목 가능성, 그리고 한국어 학습자의 증가 추세까지 모든 데이터를 모아 분석했어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한국어가 가진 문화적 가치도 중요한 요소라는 것을 알게 되었죠. 한국어는 단순한 의사소통의 도구가 아니라 한국의 철학과 전통을 담고 있는 언어였어요. 이를 통해 나는 한국어의 가치를 더 확실히 깨달을 수 있었어요. 며칠 동안 나는 자료를 모으고 한국어의 우수성을 설명할 수 있는 논리를 정리했어요. 디지털 시대에서 한국어가 얼마나 효율적이고 중요한 언어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해 확신이 서기 시작했죠. 특히 한글의 과학적 구조와 입력 속도, 그리고 배우기 쉬운 특성까지 모든 자료들이 내 주장을 뒷받침해 주었어요. 이제 나는 준비가 되었다고 느꼈어요. 그리고 마침내 리샤오와 다시 만날 시간이 다가왔어요. 수업이 시작되기 전에 나는 그와 직접 대면하게 되었죠. 리샤오는 여전히 자신만만한 표정이었어요. 그 표정에서 그는 여전히 자신의 주장이 옳다고 확신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어요. 그러나 나 역시 자신감이 생겼어요. 이번엔 확실한 자료와 논리로 그와 맞설 준비가 되어 있었으니까요. 강의가 시작되고 스필버그 교수님은 이전 수업에서의 논쟁을 언급하셨어요. 지난번 수업에서 우리는 언어의 미래에 대해 논의했죠. 오늘은 세실리아와 리샤오 두 학생이 그 논쟁을 이어가며 더 깊이 있는 토론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교수님이 말씀을 마치자 강의실 안에 긴장감이 감돌았어요. 학생들은 우리 둘을 주목하며 어떤 논쟁이 벌어질지 기대하는 눈빛이었죠. 그리고 교수님의 허락이 떨어지자마자 리샤오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세실리아, 나는 여전히 내 의견에 동의할 수 없어. 물론 내가 말한 대로 한국어는 효율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을지도 몰라. 하지만 중요한 건 언어의 우수성이 단순한 효율성으로만 판단될 수 없다는 거야. 중국어는 수천 년의 역사를 가진 언어고 세계에서 가장 많은 사용자를 가지고 있어. 한국어가 그 자리를 차지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건 비현실적이지 않아. 리샤오의 말이 끝나자마자 강의실 안은 다시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그가 주장한 중국어의 역사와 영향력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었죠. 그만큼 강력한 논리였어요. 그러나 나는 준비한 자료들을 생각하며 마음을 다잡았어요. 나는 차분하게 입을 열었어요. 리샤오, 내 말이 맞아. 중국어는 역사적으로나 사용자 수 측면에서 매우 강력한 언어야. 하지만 우리가 여기서 논의하고 있는 건 미래의 언어야. 앞으로 다가올 디지털 시대에서는 사용자 수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 바로 언어의 효율성과 적응력이지. 나는 준비한 자료를 바탕으로 차근차근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한국어는 그 체계적인 구조 덕분에 디지털 환경에서 매우 빠르게 입력할 수 있어. 연구에 따르면 한국어는 영어보다 최대 7배 빠르게 입력할 수 있고, 이는 정보 전달의 효율성을 크게 높여줘. 특히 스마트폰과 같은 디지털 기기에서 한글을 입력하는 속도는 엄청난 장점이 될 수 있어. 리샤오는 여전히 고개를 끄덕이지 않았지만 그의 표정에서 내 말에 귀 기울이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나는 계속해서 말을 이어갔어요. 게다가 한글은 배우기 쉬운 언어야. 자음과 모음의 결합 구조 덕분에 다른 언어와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적은 시간 내에 학습할 수 있어.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학습자 수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어. 한국어는 단순한 의사소통의 도구가 아니라 그 속에 담긴 문화와 철학이 있어 사람들이 매력을 느끼는 거야. 이때 스필버그 교수님이 끼어들어 내 말에 힘을 실어주셨어요. 세실리아가 말한 점은 아주 중요한 포인트야. 언어의 효율성과 적응력, 그리고 그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그 언어의 매력을 느끼는 이유가 바로 그 속에 담긴 문화적인 요소야. 언어는 그 자체로 하나의 문화적 자산이지. 교수님의 말에 강의실 안이 다시 조용해졌어요. 리샤오는 잠시 생각에 잠긴 듯 했어요. 그리고 마침내 그는 입을 열었어요. 물론 한국어가 효율적이고 배우기 쉬운 언어라는 점은 인정할 수 있어. 하지만 한국어가 중국어만큼 전 세계적으로 영향력을 미치기에는 아직 멀었다고 생각해. 결국 중요한 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언어를 사용하느냐, 그리고 그 언어가 속한 국가의 경제적 힘이 아닐까? 리샤오의 말이 끝나자 나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내 말이 틀리진 않아. 중국의 경제적 영향력은 분명히 크고 중국어는 그 덕분에 세계적으로 중요한 언어로 자리 잡고 있어. 하지만 중요한 건 경제적 힘만으로는 언어의 미래를 예측할 수 없다는 거야. 한국어는 한류, K-POP, 한국 드라마 등 문화 콘텐츠의 성공 덕분에 전 세계적으로 빠르게 퍼지고 있어. 한국의 문화적 영향력이 커지면서 자연스럽게 한국어에 대한 학습 수요도 증가하고 있어. 내 말이 끝나자 학생들 사이에서 조용한 동의의 목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어요. 나는 그들의 반응에 힘을 얻어 말을 이어갔어요. 결국 중요한 건 언어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접근 가능하고 그 언어를 통해 얼마나 쉽게 소통할 수 있느냐야. 그리고 한국어는 그 점에서 매우 강력한 장점을 가지고 있어. 앞으로의 디지털 시대에서 한국어는 그 특유의 효율성과 문화적 매력으로 인해 더 많은 사람들이 배우고 사용할 언어가 될 거야. 리샤오는 다시 고개를 숙이고 생각에 잠긴 듯 보였어요. 그의 반박은 날카로웠지만 나는 내가 말한 논리가 충분히 설득력 있음을 확신했어요. 그리고 나는 그날 내가 한국어에 대한 자부심을 지키기 위해 얼마나 많은 고민과 준비를 했는지 다시 한번 깨달았어요. 강의실 안에 잠시 긴 침묵이 흘렀어요. 리샤오는 내 말을 듣고 고개를 숙이고 있었고 학생들 모두 나와 리샤오 사이에 흐르는 긴장감을 느끼고 있었죠. 나는 내 논리와 근거가 충분히 설득력 있다고 믿고 있었지만 리샤오 역시 쉽게 물러설 사람은 아니었어요. 마침내 리샤오가 다시 고개를 들고 입을 열었어요. 세실리아, 내가 말한 한국어의 효율성과 디지털 시대에서의 장점은 인정해. 하지만 현실적으로 생각해봐야 하지 않을까? 경제력과 사용자 수는 언어의 영향력을 결정짓는 매우 중요한 요소야. 중국어는 현재 전 세계적으로 10억 명 이상의 사용자가 있어. 반면 한국어는 아직 그렇게 큰 사용자를 확보하지 못했어. 앞으로도 중국어가 더 우세할 거라고 생각해. 리샤오의 말은 여전히 강력했어요. 특히 중국의 경제적 성장과 전 세계적인 사용자 수는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었죠. 강의실 안의 분위기는 다시 리샤오의 편으로 기울어지는 듯 했어요. 몇몇 학생들이 고개를 끄덕였고 그의 논리에 동의하는 듯한 표정을 짓고 있었죠. 나는 잠시 숨을 고르며 다시 한번 생각했어요. 그의 주장을 논리적으로 반박하려면 내가 준비한 자료만으로는 부족하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 순간 나는 단순히 한국어의 과학적 우수성을 주장하는 것보다 언어와 문화의 상호작용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해야겠다고 결심했죠. 맞아. 중국어가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사용자를 가지고 있다는 건 사실이야. 그리고 경제적으로도 중국이 세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어. 하지만 한 가지 놓치고 있는 게 있어. 나는 학생들을 둘러보며 말을 이어갔어요. 언어는 단순히 사용자 수나 경제력으로만 평가할 수 없어. 언어는 그 자체로 문화와 역사를 담고 있는 중요한 도구야. 그리고 그 언어가 어떤 가치를 지니고 있는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언어를 배우고 싶어 하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나는 리샤오를 바라보며 다시 입을 열었어요. 한국어는 단지 효율적인 언어일 뿐만 아니라 그 속에 담긴 문화적인 매력 덕분에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얻고 있어. K-POP, 한국 드라마, 영화 등 한국의 문화 콘텐츠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면서 한국어에 대한 관심도 크게 증가하고 있어. 이미 한국어를 배우는 외국인들이 급증하고 있는 추세야. 리샤오는 잠시 말을 멈추고 나를 주시했어요. 그의 표정에는 내가 말한 문화적 요소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담겨 있었어요. 나는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말을 이어갔어요. 중요한 건 언어는 그 자체로 소통의 도구일 뿐만 아니라 문화를 담는 그릇이야. 그리고 그 언어를 통해 우리는 서로를 이해하고 더 나은 소통을 할 수 있어. 한국어가 단순히 소수의 언어로 머물지 않고 더 많은 사람들이 배우고 싶어하는 언어가 되는 이유는 바로 그 속에 담긴 문화적인 가치 때문이야. 그 순간
스필버그 교수님이 개입하셨어요. 교수님은 손을 들어 우리 둘의 논쟁을 잠시 멈추시고 학생들에게 조용히 말하기 시작하셨어요. 여러분, 세실리아와 리 샤오의 논쟁을 통해 중요한 사실을 배우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언어는 단순히 의사소통의 수단이 아닙니다. 언어는 그 나라의 문화와 철학, 그리고 그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의 사고방식을 반영하는 중요한 도구입니다. 교수님의 말에 강의실 안은 다시 차분해졌어요. 모두가 교수님의 말을 주의 깊게 듣고 있었죠. 교수님은 나와 리 샤오를 번갈아 보며 말씀을 이어가셨어요. 리 샤오가 말한 것처럼 중국어는 세계에서 가장 많은 사용자를 가진 언어입니다. 그리고 그 경제적 영향력도 무시할 수 없죠. 하지만 세실리아가 말한 것도 매우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언어는 사용자 수와 경제력만으로 평가할 수 없는 가치가 있습니다. 특히 한국어는 그 과학적 구조와 문화적 매력 덕분에 전 세계적으로 빠르게 퍼지고 있는 언어입니다. 교수님은 잠시 말을 멈추시더니 우리를 바라보며 마지막으로 중요한 포인트를 덧붙이셨어요. 결국 언어의 미래를 결정하는 것은 사용자 수나 경제력, 효율성 같은 단일한 요소가 아닙니다. 언어는 그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그 언어를 어떻게 바라보고 그 언어가 시대에 맞게 어떻게 변화하고 적응하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한국어와 중국어, 두 언어 모두 각각의 강점을 가지고 있으며 앞으로의 시대에서 그들이 어떤 역할을 할지는 여러분이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느냐에 따라 달라질 것입니다. 교수님의 말을 듣고 나서 나는 다시 한번 확신하게 되었어요. 내가 단지 한국어를 변호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어가 앞으로 더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이유는 그 안에 담긴 문화적 가치와 시대에 맞는 적응력에 있다는 사실을요. 리 샤오 역시 고개를 끄덕이며 교수님의 말에 동의하는 것처럼 보였어요. 그의 표정에는 여전히 약간의 의구심이 남아있었지만 이번 논쟁을 통해 그도 많은 것을 배웠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죠. 논쟁이 끝나갈 무렵 나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어요. 이 논쟁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 앞으로도 나는 한국어의 가치를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고 그 언어가 가진 잠재력을 증명해 나가야 한다고. 논쟁이 끝난 후 나는 강의실을 나서면서 많은 생각에 잠겼어요. 리 샤오와의 논쟁은 단순한 승패를 떠나 내가 한국어와 한국 문화에 대해 얼마나 자부심을 느끼고 있는지, 그리고 그 가치를 세계에 알리고 싶다는 열망을 깨닫게 해준 중요한 경험이었죠. 이 경험을 통해 저는 한국어가 단순히 언어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어요. 한국어는 그 안에 한국의 역사와 철학, 그리고 문화를 담고 있으며 이를 통해 사람들은 더 넓은 세상과 연결될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는 한국어와 한국 문화를 널리 알리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며 전 세계에서 한국어를 배우고자 하는 사람들을 응원하며 그들에게 한국의 매력을 전하고 싶습니다. 한국어는 곧 세계와 소통하는 다리가 될 것이며 그 과정에서 저는 한국어와 한국 문화를 알리는데 앞장서겠습니다. 별에서 온 그대는 사실 세종대왕님이 아닐까 싶을 정도로 한글을 만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한 사연 같습니다. 영상이 즐거웠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여러분의 관심이 영상 만드는 힘이 됩니다. 그럼 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